본 방송은 2025년 경기 콘텐츠진흥원 수원 공동체 라디오 연계산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기후의 일상 그리고 변화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저는 오늘 방송을 함께 하게 된 다니쿠 은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벨리타 진희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해피에코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습하고.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너무 더웠어요. 여러분도 잘 지내셨나요? 요즘 연일 일기예보 예측온도 보고 놀라고, 또 밖에 나가서 조금 걸으면 그 체감온도에 더 놀랍니다. 맞아요. 숨이 칵칵 막히고 특히나 아스팔트 위에 있으면 이러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구나 하더라고요. 원래 여름이 이 정도였던가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셋이 특별하게 모였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온 기후변화, 이대로 괜찮은지, 그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의미 부여할 수 있게 프로젝트 팀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숫자 3, 기후변화의 경고수치가 평균기온 상승 3도라고 하네요. 또 우리 셋이 모여 기후행동에 나서보자. 시작, 이야기, 사람, 이 세 가지를 담아 풀어가 보는 시간, 의미로 3도씨로 정해봤습니다. 3도시요. 정말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우리가 3도 하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사실 열이 조금만 나도 3도는 기본이고, 에어컨 난방기만 켜도 3도는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3도는 이 큰 지구의 평균 온도예요. 0.5도씩만 상승해도 곤충의 12%, 식물은 8%, 척추동물은 4%가 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기후 위기,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벨리타님이 기후 위기란 무엇인지 그 뜻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기후위기란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생태계와 인류 문명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데요? 산업화 이후 1.5도씨 증가했다고 하던데,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기후변화가 있었는지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오연준이 부릅니다. 바람의 빛깔. 제가 2024년 글로벌 뉴스들을 좀 찾아봤어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7, 8월 평균 기온이 24도에서 34도였는데 이탈리아, 시칠리아가 48.8도를 기록했었고, 그리스에서는 폭염 속에서 등산 중 실종된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미국 남서부 지역, 특히 애리조나주의 피닉스는 말 그대로 지옥의 5분 모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합니다. 여름 한 달 내내 낮 기온이 43도를 넘겼다니, 여기가 사막인지 하성인지. 길바닥에서 계란이 3분 만에 후라이가 되고 스테이크는 레어에서 미디엄 웰던까지 구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SNS에 오늘 저녁은 아스팔트 요리입니다 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라고 합니다. 차량 본네트는 말할 것도 없이 거의 완전 그릴 수준이고, 도로 위에서 지글지글 익는 계란 영상들은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학자들만의 경고만은 아닌 거죠. 이제는 이 이상 기후 현상이 미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무대까지 전 세계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작년 5월부터 50도 가까운 폭염으로 학교들은 휴교를 하고 넘쳐나는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캐나다에선 어마어마한 산불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6,500건이 넘게 발생했고 무려 6만 4천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 절반 크기를 화염이 집어삼켰다고 해요. 특히 퀘벡, 브리티시 콜럼비아, 엘버타 같은 지역은 여름 내내 하늘에서 해가 안 보일 정도라는 정말 연기가 자욱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연기가 국경을 넘어서 미국 뉴욕까지 이동해서 사람들이 무슨 디스토피아, 영화 세트장 같다라고 착각할 정도였다고 해요. 물론 대기질도 연일 최악이어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다들 꺼냈었다고 해요. 공기질 앱에는요, 무려 지금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라고 멘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와, 단호한 말투가 권장이 아닌 경고같이 느껴지네요. 체감 온도가 33도씨 이상 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이라고 하잖아요. 한반도는 1980년대 때는 5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90년대는 8일, 2000년대는 10일.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서울 기준 33일이었다고 하네요. 작년 다들 기억하시죠? 우리 벚꽃을 축제 때 못 봤잖아요. 2월에 갑작스러운 이상 기온으로 축제를 앞당겼는데 3월 초에 갑작스러운 또 저온 현상이 있었어요. 또 4월, 5월에 30도까지 육박하는 더위가 시작되더니 폭염이 평균 30일 이상 지속되었다고 해요. 또 작년 8월에는 서울의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인 40.3도를 기록했었다고 합니다. 폭염 경보가 무려 20일 넘게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작년 추석 때에도 우리 에어컨을 틀었던 기억이 나요. 찾아보니까 마지막 열대야가 9월 19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지성 폭우로 인한 홍수 범람이 굉장히 사회 이슈였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첫눈 같지 않았던 진짜 폭설로 인해서 그 예상 밖의 기후 변화를 온 국민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도 작년인데 올해는 그 기후변화, 특히 무더위가 더 빨라졌어요. 7월 초에는 37.8도까지 올랐던 거 아셨나요? 7월에 37도를 넘겼다는 것은 서울 관측사상 가장 빠른 기록 갱신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다들 실감하고 계실 거예요. 한국이 점점 여름과 겨울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 봄과 가을은 스치듯이 짧아지고 더 길어진 더위와 추위를 사람들은 물론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례로 귤, 사과, 배, 배추 등등 주 생산지가 점점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밀려 올라오고 많은 동식물의 멸종 위기로 종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죠. 그럼 우리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평소에도 기후 관련 뉴스, 다큐멘터리 많이 보고 계신다는 에코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지구는 원래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우주로 방출하는 복사 평형을 이루는 시스템이에요. 좀 어렵죠? 근데 이 균형 덕분에 평균 기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건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 메탄 같은 온실 기체가 나아가려는 에너지를 다시 흡수하고 다시 지표로 돌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폭우, 우박과 같은 극심한 기후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곳은 단시간에 15도, 20도의 기온차를 만들기도 하죠. 네, 이런 현상은 거의 재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죠. 제가 에코님의 설명하신 온실화, 온난화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자면 화학연료, 즉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주범이에요. 이 친구들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우리 일상 곳곳에서 쓰여지고 있어요. 자동차, 비행기, 선박, 공장, 집, 전력, 따뜻한 물, 기타, 섬유 페인트 등등. 제조업, 건설업, 농업, 수산업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문제는 이게 너무 많이 쓰인다는 거죠. 전 세계 에너지의 약 80%가 화석 연료에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지금 마치 휘발유로
가는 오래된 자동차처럼 여전히 기름 중독 상태입니다.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쌓여서 마치 이불처럼 덮고 있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비닐하우스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복사열을 가두고 있는 거죠. 이 이산화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수백 년 동안 공기 중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장에서 내뿜는 탄소가 2100년에도 여전히 지구를 데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지속적으로 산업은 성장하고 산업에 사용되는 전기를 만드는 것도 현재는 대부분 발전소에서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써서 공급하고 있어요. 지금껏 화석연료가 인류 문명의 엔진이었다면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가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하루 이틀 생각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다니님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과학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오래되었어요. 이미 19세기 말 스웨덴의 과학자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이산화탄소 증가가 지구 온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때는 산업혁명이 막 시작될 무렵이라 이 경고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답니다. 본격적으로 과학자들이 이 문제에 집중하게 된 건 20세기 중반부터였어요. 아, 그럼 훨씬 예전부터 경고가 있었던 거네요. 몰랐어요. 네, 맞아요. 특히 1950년대부터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꾸준히 측정하면서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가 열을 가두는 온실 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온도를 올린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인식된 거죠. 아, 결국 산업혁명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네요. 산업혁명 이전부터 지금까지 평균 기온이 얼마나 변한 건가요?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좀 검색해 봤어요. 산업혁명 이전에 18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는 평균 기온과 이때를 비교했을 때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약 1.1도, 1.2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이 1도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의미죠. 예를 들어서 19세기 후반에 한 세대마다 0.05도씩 오르던 온도가 20세기 후반에는 한 세대마다 무려 0.2도, 4배 이상 빠르게 상승했다는 거죠.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기 동안 이토록 가파르게 오른 적이 없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빙하가 급속하게 녹고 해수면 상승이 가파르게 오른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서해와 남해에 많은 해수면이 올라가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정말 커다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긴 정말 문제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온도 상승은 고스란히 자연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어 극지방의 빙하는 훨씬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북극해의 해빙 면적은 지난 40년간 약 40%나 줄었고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하도 매년 수백 기가톤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빙하가 녹는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빙하가 녹으면 바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세기 동안 전 지구 해수면이 약 20cm 상승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속도가 가속화가 되어서 이 해수면이 몰디브나 투발루 같은 섬나라들은 이 존재 자체를 위협받고 있고요. 방글라데시 같은 저지대 국가들에서는 영토 침식과 식수 오염 문제로 수많은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수면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해안 침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전 세계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쳐서 동식물의 멸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은 생물들이 서식하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주하지 못하는 종들은
결국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일례로 북극곰은 해빙이 줄어들면서 사냥할 공간이 없어지고 생존에 직접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의 한라산 구상나무 군락지가 고사 위기에 처해 있고 바다에서는 열대성 어종이 급증하며 토종 어종이 사라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멸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그런데 올해 특히 기후변화가 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브레이크를 밟기 위해 이 재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음악 한 곡 듣고 가실게요. 거북이의 비행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비행기 타고 가서 먼저 세계적으로 경제 기술 분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나요? 미국은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즉 CCUS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지하 깊숙이 저장하거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또 최근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며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일찍이 산업화의 부작용을 직접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에 관심이 많은 유럽 국가들은 어떤가요?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환경 규제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탄소 국경 조정제가 있는데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유럽에 수출하려는 국가들이 스스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탄소 감축 유도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몇몇 국가들을 보자면 선진 기술 보유국인 독일은 2038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전면 폐쇄, 또 전기차 보급을 1000만 대 이상 보급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총 소비 전략의 절반 이상을 재생에너지로만 대체하고 있어요. 또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세 1톤당 $130를 부과하고 있지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덴마크는 풍력의 50%, 노르웨이는 98%를 수력으로만 만들어 쓰고 있어요. 또 네덜란드는 농업 탄탄소화, 즉 스마트 농업과 탄소 흡수형 토양 관리를 하고 있어요. 다들 기후 위기가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다들 동의하고 동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쪽도 좀 보자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설비를 마쳤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수소 생산 및 저장 기술을 발전시켜서 수소 경제, 수소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 시나리오도 발표했죠. 산업, 수송, 건물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생에너지 65%, 수소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가스터빈 개발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탄소 포집을 활용하는 CCUS는 물론 탄소 고배출하는 기업들에겐 탄소세를 물려서 스스로 줄이는 방법들을 찾도록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예전에는 생산성과 삶의 편의 집중이었다면 이제는 점점 스마트하고 청정하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과학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음악 한 곡 듣고 갈게요. 코요테가 부릅니다. 우리의 꿈. 저도 조사해보면서 놀랐는데요. 아까 언뜻 언급했던 건데 혹시 직접 공기 포집 기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탄소를 모아서 묶어서 가두어 저장하는 것입니다. 줄여서 CCUS라고 부르는데 이건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그냥 하늘로 날려보내지 않고
특수 장치로 포집해서 땅속 깊은 곳이나 바닷속에 저장해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공기 중에 떠도는 이산화탄소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여서 없애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대기 중 CO2를 직접 포집하는 거예요. 또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 같은 유기성 폐 자원을 에너지원으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이것을 바이오가스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썩는 걸 에너지로 바꾼다는 개념입니다. 처리하기 까다로운 유기 폐기물들을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죠? 쓰레기는 줄고 에너지는 얻고. 맞아요. 이제 정말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바로 재생에너지예요. 대표적인 게 풍력, 태양열, 그리고 지열 등도 있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땅에서 열이 올라오는 자연의 힘을 그대로 전기로 바꾸는 건데요. 이건 이산화탄소를 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착한 에너지죠. 특히 태양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붕 위에 내려앉은 햇빛을 그대로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풍력은 밤낮으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거고요. 지열은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열기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식인데요. 저는 달리면서 생각해요. 이 햇살도 바람도 내 발 아래 땅의 열기도 다 에너지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죠. 달리면서 생각한다는 거 너무 좋으네요. 그래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재생에너지는 만들 때는 조금 비싸지만 한번 설치하면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고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기 투자형 착한 에너지라고 할까요? 네. 진짜 과학기술이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게 너무 다양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탄소 발생을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각 도시들의 구체적인 탄소 저감 노력들도 찾아볼까요? 2024년 여름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에서 냉방기 1도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했죠. 그리고 이 캠페인 덕분에 냉방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수요가 안정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부터 관공서, 학교 도서관 등지에서 냉방 온도 28도씨 기준을 세웠었죠. 또 탄소 줄이기를 실천하는 학교들도 늘고 있어요.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직접 환경 모니터링과 분리배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와, 환경을 위한 실천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 조사들을 해봤거든요. 진짜 그때부터 저는 텀블러 갖고 다닙니다. 우리 흔히 페트병이라고 하죠. 생수나 음료수병. 혹시 자연 분해되는데 얼마큼 걸리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물어보시는 것 보니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한 100년? 200년? 저도 처음에는 그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100년, 200년. 근데 맙소사 찾아보니까 무려 450년이라는 겁니다. 와우. 이것도 토양 위에서 햇볕을 받았을 때 그랬을 때가 450년이고요. 또 의외로 얇아서 쉽게 분해될 거라고 생각하는 비닐봉지나 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000년이나 걸린다고 해요. 우와. 일명 그리고 또 프로피피라고 하죠. 폴리프로필렌. 우리 뭐 음식 용기나 병뚜껑 같은 거 조금 이런 것들은 조금 착해가지고 30년이라고 하네요. 산업화 이후 만들어진 그 수십억 톤의 플라스틱은 대부분이 매립되고 있고요. 사실상 빛을 못 보니까 학자들은 이건 연구, 땅속에서 연구 보관 중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가스,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면서 태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허나 이것도 쓰레기라고 이제 다른 쓰레기들하고 섞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분리됐을 때, 수거됐을 때 얘기고요. 나머지는 다 바다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SNS에서는 샵 제로 웨이스트, 샵 기후행동 챌린지 같은 캠페인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나만의 실천을 인증하며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공유하는 거죠. 맞아요. 함께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실천도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MZ세대, 디지털 기술이 이미 일상화된 어린 알파 세대까지도 친숙하게 다가갈 것 같네요. 좋은 방법인데요. 글로벌화가 단순히 문화나 경제만을 퍼뜨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작은 행동들이 연결되면 커다란 물결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2018년도 그리고 2021년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유엔에서 전달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죠. BTS의 노래 듣고 갑니다.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럼 우리 이제 챌린지까지는 아니어도 개인적으로 해봤던 하고 있는 탄소 줄이기 자랑 한번 해볼까요? 저는 계단 오르기 하고 있어요. 이건 운동도 되고 엘리베이터 안 타니까 전기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인 거죠. 저는 한 정거장, 두 정거장도 항상 뭐 대중교통이나 차로 이용했는데 요즘에는 조금 마트 갈 때 좀 걸어가고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곳은 그리고 저희 신랑이 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닭고기로 좀 대체하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 같습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계단으로 오르려고 의식하면서 걸어가고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차를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저는 원래 제 차는 디젤이었어요. 기름 많이 먹는 차였는데 SUV 그런 가솔린 차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로 바꿨습니다. 확실하게 주유소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또 작년부터는 되도록 걷거나 뛰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저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전제품 하나 살 때도 에너지 효율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편이에요. 물론 중고로 필요한 제품은 제가 보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거는 제가 또 사기도 합니다. 물건을 재활용하셨군요. 사실 이런 작은 나눔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주제인 기후위기와 연관된 탄소 발자국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택배 뜯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택배 포장재부터 시작해서 이거 하나 주고받는데에도 환경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좀 무섭기도 했어요.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는 행위 자체가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는 거죠. 새 물건을 만들려면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배출되거든요. 중고거래는 그런 배출량을 줄여주는 셈이니 정말 좋은 실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탄소 발자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또는 어떤 제품의 전 생애 주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먹고, 입고, 이동하고, 심지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도 탄소 발자국이 남는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와, 그럼 제가 먹고 입고 이동하는 모든 것들이 탄소 배출이란 소린가요? 3,500보 정도 걸었던 것 같은데 다 탄소 발자국이랑도 관련이 있는 거네요? 갑자기 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 할 것 같고 너무 무섭네요. 아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걷는 건 탄소 발자국을 오히려 줄이는 건강한 행동이죠.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이 그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남기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무심코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려는 노력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전등을 끄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오래오래 물건 쓸 수 있도록 아껴 쓰기, 그리고 안 쓰는 물건은 나누어 주기 같은 게 있겠죠? 그럼 에코님은 최근에 나눔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파트 장에 나눔 벼룩시장 하는 거 봤어요. 저희 아파트는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쓰는 장난감이나 책 같은 거를 모아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돗자리를 깔고 거기서 팔 생각을 해요. 물건을 나눠주고 나눠받는 것이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모든 세대들이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붐을 일으켜서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다니님은 그러셨군요. 저는 올드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제가 입던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눔하고 이런 게 이렇게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그 사람한테 좀 예의에 벗어나거나 좀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선뜻 뭐 이렇게 주겠다거나 새 물건이 아니면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 생각을 듣다 보니 저도 조금 깨끗하고 좀 좋은 물건, 제가 쓰지 못하는 거, 작아서 못 입는 옷, 뭐 이런 것들은 좀 예쁜 동생들한테 좀 나눔도 하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애들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유아용품은 솔직히 6개월, 1년도 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저도 친구들한테 많이 받고 그래서 물려서 어느새 그 애기 자동차가 저기 있는 집에 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그런 사이트에 보면은 물려받은 건데 다시 또 나눔해요. 그래서 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이제 저한테는 쓸모없어진 물건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귀하게 딱 그 시점에 필요한 물건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 모든 판단을 나 혼자 스스로 했을 때는 좀 약간 이거 버릴까? 그냥 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뭐 필요하면 가져가시고요. 아니면 뭐 무료 나눔도 합니다. 하면은 바로바로 가져가시던데요. 저희 아파트 1층에 꽃 화분들이 막 놓여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고 봤더니 이거 제가 키운 건데 너무 많아서 분갈이해서 나눕니다. 뭐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거를 나눔한다는 게 너무 그 기쁨이 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도 정말 기쁘지만 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나눔하거나 또 선물을 할 때 또 더 큰 기쁨이 또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은 혼자 뭔가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눔으로 인해서 더 많이 풍요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서로 뭔가를 같이 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챌린지도 이번에 해봤잖아요. 이번 방송을 계기로 한 5일간 채식 챌린지 도전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뭐 우리가 이런 걸 할 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리고 좀 쉽겠다 생각했는데 결코 5일 동안 채식만 한다는 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실패했어요. 제가 너무 무턱대고 오늘부터 땡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뭐 사실 저만 혼자 식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먹어야 되고 또 남편도 좋아하는 고기가 있으니까 채식 챌린지가 조금 힘들었는데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준비 과정을 거쳐서 장 볼 때도 조금 신경 써서 했더니 나중에는 좀 성공했죠. 저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신데요? 저는 처음부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채식 챌린지를 혼자 그나마 야채 먹고 혼자 먹을 때는 그나마 하겠는데 같이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나마 찾은 게 솥밥집. 거기서 시래기 솥밥을 주문했죠. 근데 웬걸 반찬에 낙지 젓갈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걸 집어먹고 있더라고요. 와. 그럴 수 있어요. 습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지요. 그리고 특별히 또 뭐 어디 가서 주문했으면 사이드 디쉬로 나오면은 뭐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장 보고 준비를 했더니 한 3일터는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올 할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마음도 들고. 그래서 무사히 4일까지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슈퍼히어로는 아니지만 작은 선택이 모이면 흐름을 바꾸는 힘이 생긴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채식 챌린지 일주일을 통해서 또 다이어트도 조금 도움이 됐고요. 그럼요. 그때 이후로 초록색이 일단은 반찬에 보이게끔 하고 있습니다. 닭가슴살 대신 약간의 생선, 고등어를 먹는 것도 습관이 되고 있고요.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작을 수밖에 없지만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거대한 물줄기가 되는 거 아닐까요?
나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져? 맞아요. 당장은 안 바뀔지 몰라요. 하지만 나도 변하고 누군가도 변한다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하루 작은 실천 하나만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인 것 같아요. 소양님의 바람의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희선님께서 지구를 위한 지구에게 쓰는 시를 하나 준비하셨다고 해요. 네, 저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서의 울림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구를 위한 시 한 편 준비했습니다. 지구에게 쓰는 시. 제목, 숨결. 지구는 말이 없다. 그러나 언제나 바람으로 숨을 쉬고 물결로 눈을 깜빡인다. 들리지 않는 말 위에 도시를 세우고 숲을 베고 강유의 그림자를 던졌다. 뜨거운 숨결을 뿜어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검은 연기를 품어 푸른 하늘을 뒤덮었다. 지구는 한 번도 화낸 적 없지만 태풍이 되고 가뭄이 되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몸을 뒤집는다. 이제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시간, 돌아가야 할 시간. 초록의 약속으로 돌아가 다시 함께 숨을 쉬는 그런 하루, 그런 미래를 의도해야 한다. 와,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든 자연 현상들이 마치 지구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게 느껴집니다. 이제와 찬찬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또 알고는 있지만 무심히 지나치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쉽게 생각해보면 내가 소비하고 버리는 모든 것들이 20년, 길게는 50년 후의 나에게 주는 것들인데 말이죠. 제가 참 다른 사람들 눈은 잘 의식해서 소극적이게도 버리지 않는 것만 생각하고 뭔가 적극적이게 나로 인해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반성하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곡은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우리 희선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이죠. 희선님 듣기 전에 곡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구를 위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숨결을 지켜나가자는 뜻으로 만든 곡입니다. 기후 위기는 우리가 만든 것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우리들의 이야기처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물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기후를 위한 약속 하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기후 위기는 어디까지 왔나? 저희 삼도시팀 지금까지 벨리타, 다니, 에코였습니다. 숨결 노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